북한이나 김정은이 정말 뭐 체제 붕괴와 같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릴 경우 최후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수단은 우리가 또 핵을 갖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중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될 텐데요. 북한의 병사와 무기수, 기술력, 성능의 실체는 한국과 비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2024년.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가 이제 맞습니다. 발간이 됩니다.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북한의 병력이나 무기수가 숫자적으로는 대체로 한국의 이제 2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성능이나 기술력은 한국이 월등하는 데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쟁 나면 북한 군사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전쟁을 지원할 물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북한 병력이 지금 한 128만 명 정도로 네.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허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은 평상시에도 물자 보급 부족 이것 때문에 차력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조선시대 둔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땅을 갈아서 거기서 식량을 조달하고 이런 이제 형편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은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겠죠. 뭐 아무리 이제 보급을 이제 뭐 하고 이제 비축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지원이 없다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뛰어나도 숫자비 사실 장사가 없다는 걸 우리가 때때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그 수많은 재래식 무기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정말 다 막을 수 있나요? 숫자를 앞세워서 재래식 무기를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초기 피해는 저는 불가피하답니다. 그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제 전력은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 이팔 전쟁, 러우 전쟁 이런 데 보면은 현대전의 양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죠. 네. 뭐 드론이나 로봇 같은 4차 산업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좌우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첨단 기술력이 확실하게 이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북한 전력에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건 핵무기인데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거는 뭐로 봐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생화학 무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위력을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을 다가오는 것은 휴전선 일대 배치되고 있는 한 5,000여 문 정도의 다련장 방사포입니다. 이 방사포는 시간당 10,00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무기가죠. 지금 휴전선에 그런 무기가 일대 배치되어 있는데 그럼 북한이 한국에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있는지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부터 공지하냐?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야지 아예 그런 가능성도 없앨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정은도 끝이고 북한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약간 걱정을 덜어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1차적인 목표는 한국의 이제 주요 군사기지, 그 다음에 미군기지 이게 이제 될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한국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반격을 이제 바로 할 텐데 그거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북한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포탄이 날라올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북한이 선제공격한다는 기습 공격이 되겠죠. 네. 그러다면 이제 방사포 한 5,000여 문 되는 방사포에서 1분에 동시에 한 15,000발에서 한 2만 발 정도가 아마 이게 이제 날라오고 이게 30분 안에 된가 한다면 수만 발이 포탄이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개 포대 한 40여 개 정도 이렇게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만 발 이상 대규모 공격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도 바로 여기에 당한 거죠. 하마스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아무래도 그 먼저 맞고 난 다음에는 이미 피가 막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예측하고 먼저 쏴야 될 텐데 북한의 선제공격 전략 한국은 얼마나 예측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이제 군사적 동향은 주한미군하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 정찰 자산 이걸 통해서 사실상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기습 공격은 극비리에 진행을 하죠. 요번에 세계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모사드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100%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오든 우리가 이제 뭐 설령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3대1로 보복한다 이런 원칙이 이제 서 있고요. 모든 도발 징후를 포착하면은 선제 타격한다.
이런 이제 적극적 방어 개념 있고 설령 이제 적의 공격 징후가 없어도 압도적 전력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겠다. 이런 공세적 반격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핵무기 실상화 기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정확한 거는 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한 50여 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핵 보유 능력이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소량화, 표준화, 다종화입니다.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폭탄은 비행기를 싣고 가서 이렇게 톡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다종화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소량화라는 거는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해야 하고 표준화라는 것은 빵틀 찍듯이 한 개 한 개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빵틀에 넣으면은 바로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 많이 나중에 만들 수 그렇죠. 있을 테니까. 다종화라는 거는 SLBM에도 이제 네. 장착할 수 있고 어떤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고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요 세 가지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투발 수단도 미사일을 그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미사일에 탑재해서 아마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수 있는 SLBM도 뭐 완성 단계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ICBM이 되는데 이 ICBM이 미국 본토까지 정도 가려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성층권에 들어가서 다시 대기권을 들어와야 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과 열을 받는데요. 요런 이제 기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고요. 또 ICBM 정도를 운용하려면은 그 눈 역할을 한 정찰 위성이 필요한데 요것도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뭐 만약에 이제 대안으로 삼는다면은 SLBM을 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잠수함으로 가서 미국 연해까지 가서 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려면 핵 잠수함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는 잠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것도 아직은 완성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주변국을 향한 핵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이라든지 그런 어떤 핵은 완성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어느 정도 가까운 겁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여쭤는 보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확률은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한국에 핵을 사용한다는 정말 이제 막가자는 건데요. 뭐 끝나자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뭐 김정은 정권도 제거되다 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북한이나 김정은이 정말 뭐 체제 붕괴와 같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릴 경우 최후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보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건요. 이 핵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 저는 이게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뭐 한국에 핵을 쏘는 거든 뭐 북한이 선제공격하는 거든 그럴 가능성을 제로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예. 우리 국민 중에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그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예. 첫 영상에는 사실은 뭐 무섭다 이걸 느끼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거를 또 우리나라의 높은 분이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예, 김정은도 이제 사실은 똘끼가 있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거기는 특히나 아무도 그냥 장난 왕 한 명에게 예. 모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김정은 한 명. 그런 나라가 위험한 건데 핵을 이제 5개국만 가지게 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한국군 핵무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핵무장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수단은 우리가 네. 또 핵을 갖는 겁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핵 억지력이죠. 네. 사실 이제 뭐 미국에 핵우산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는 그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핵무장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미 전 세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현재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핵 보유가 공인된 핵클럽 국가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국입니다. 요게 이제 2차 대전 전선국이고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NCND 정책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인데요. 요건 이제 두 나라만의 문제입니다. 원수죠.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두 나라는 이걸 핵을 가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원래는 못 사던 나라는요. 제재를 받아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도 이 두 나라는 두 나라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과정을 거쳐서 핵을 가지려 한다면은 그런 제재를 받는다면은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 이제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아,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농축 우라늄이든지 플루토늄이 있어야지 이걸 토대로 핵을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원료가 없습니다. 우선은.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현재로선 또 플루토늄 같은 것은 핵 폐기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IAEA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당장은 어렵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상 전술핵을 이제 도입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이제 도와줘야 되고, 미국이 용인돼야 되고, 허락을 해야 되기 가능합니다. 그나마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일본과 같은 경우인데요. 사형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은 정말 그 당시 아주 절묘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요거를 이제 얻어냈는데 한때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양보하면서 요거를 이제 받아냈는데 요것도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용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거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회의 창이 만약에 어떤 열릴 소지가 있으면은 우선은 요거부터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계속 엿보고 또 그에 따른 준비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유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무기는 뭐가 있죠? 이제 우리도 지금 북한이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전제하에 다양한 무기 체계를 사실은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압도적인 공중 방어라든지 뭐 공군력은 뭐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전투력이라든지 정찰 능력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다면 국제사회 협력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사실 이제 K 방사는 현재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이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쨌든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군력은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이셨는데 육군, 해군, 공군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다 우리나라가 압도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공군이 가장 큰 기술적인 건 압도적이고요. 해군도 잠수함이 딸립니다. 좀 잠수함은 딸리지만은 해군도 우리가 압도할 수 있고요. 이제 지상군은 숫자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많으니까. 이제 성능과 지질적인 면에서는 압도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현무5 우리나라의 최강의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위력은 어느 정도고 현무5가 세계 최대 재래식 무기인 건가요? 현무5가 약 한 800에서 900km 정도 사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의 어떤 주요한 군사시설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고 있습니다. 요 현무5는 한 8톤 정도 최대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고폭탄이라든지 화약탄이라든지 뭐 핵만 있으면 핵탄두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아주 고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위력과 정확도를 가지고 북한의 이제 지하 벙커, 그 벙커에 뭐 김정은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완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뛰어난 위력과 성능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핵과 비교는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현무5 몇 발 쏘면 핵무기랑 비슷한 파괴력이다.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아, 왜요? 핵은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 경기 파괴하고 그 피해가 방사능까지 합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요. 현무5는 아무리 위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반경 뭐 예를 들어서 10km 이 정도 이상은 10km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발을 쏴서 한꺼번에 쏴야 되고요. 또 그 상황에서 저쪽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응을 할 테고 또 그다음에 방공망이 있고요. 그래서 핵은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여러 방을 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핵은 이제 무기의 끝판왕이고요. 무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핵무기를 썼다면 우리도 이걸 갖고 이제 핵무기를 만약에 못 쓰는 상황에서 핵을 공격을 당했다면 이거 갖고라도 쏴갖고 완전히 상응하는 건 할 수 없겠지만은 치명적인 피해는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북한과 전쟁 시 또 급하게 한국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맞습니다. 거겠죠. 그건 현실입니다. 자, 그럼 북한 경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북한이 이제 2024년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네. 3%로 이제 발표돼 갖고요. 한 3년간 역성장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했다고 네.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외환이 부족하고요. 또 자본 고갈, 이게 이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인당 GDP가 지금 한 790달러, 한 800달러 되죠. 네. 세계 최하위입니다. 우리 3만 달러에, 우리 3만 달러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고 아마 요거를 이제 이번에 러시아 파병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요되게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은 또 훈련장에 건설 현장이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2022년도에 서해 관문을 건설할 때 네. 여기에도 이제 북한 군인이 뭐 동원돼서 사상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해 지역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 기본적으로 방류,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 임무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간혹 재해 재난이 생길 경우에 이제 대민 지원을 한다 하지만은 군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지 북한 그 김정은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투입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오늘 일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상으로 볼 때.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군인을 활용해가지고 그 아주 열악한 국가 인프레를 이제 조금 더 개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좀 타개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겠죠? 북한 식량 생산량은 올해도 아마 7월에 이제 홍수가 발생하고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주민의 약 40%가 영양 결핍 상태고요. TV 보면 뭐 하여튼 살찐 사람이 없죠. 김정은이 빼놓고는 그 딸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영양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제기되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북한 정권,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권력 공백이 이제 어차피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내부의 다양한 세력 간의 충돌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잘 수습되면 하겠지만 자칫하면은 이게 이제 뭐 약간 무력 충돌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난민 같은 거 발생한다거나 이런 이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북한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뭐 중국에도 난민이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있고 또 그 군사력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붕괴가 내부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고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미친 사람이 그 싸우는 과정에서 핵 단추를 누르지 않는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단 중국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또 미국하고 일본이라든지 주변국하고 이해가 상충되면은 자칫하면 이제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재반 문제로 인해서 뭐 차라리 김씨 왕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언젠가는 겪어야 될 겁니다. 아마 김씨 왕조가 계속되기는 한계가 있으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잘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계속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핵 문제든지 모든 그 한반도의 위협 요인이든지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북한 독재 정권이 제거되고 쉽게 말하면 레짐 체인지죠.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통일을 하는 과정을 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금 더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이제 바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2024년 세계 전쟁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제 그쪽에서 전쟁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한국에 어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인데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국제관계 역학 구도로 볼 때 단순히
단순히 한국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되긴 했죠. 그렇지만 이 통일 과정에서 소비에트 체제 붕괴라는 아주 기회적 요인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적 요인이 있었을 때 독일은 잘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준비된 걸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결코 통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또 이제 이게 통일에 대해서요. 국민 여론도 세대라든지 어떤 계층이라든지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이제 보면은 말하자면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게 통일 비용 문제죠. 이게 이제 독일도 통일 과정에서 이 통일 비용 문제로 엄청난 곤욕을 치렀고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자라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이제 외치고만 살았는데 그게 이제 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이제 한국이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여전히 있고 또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한국은 통일도 준비해야 되고 위험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아주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통일이 된다. 특히 이제 남한이 주도하던 어쨌든 간에 이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통일이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국토가 어느 정도 되고 세계 무대에서 정말 강대국에 버금가는 이런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기 때문에 결코 힘든 길이라고 해서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작가 TV에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현재 한반도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북한의 이제 핵무장 고도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 또 김정일이 선대로부터 유언으로 내놓은 민족 통일 과제 대신에 남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적국으로 이제 분류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현재 김정은이 건강 문제 140kg의 성인병 덩어리 상태에서 후계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권이 이제 붕괴되거나 내부 혼란 이런 것도 이제 가능성을 항상 봐야 되고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런 가능성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주변국의 개입 중에서 우선적인 거는 중국이 이제 최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까지 다리를 걸치고 이런 파장이 이제 어디로 갈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생기죠. 바로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의 기한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안보에 기존의 어떤 그런 한미 간에 유지되어 온 질서라든지 국제사회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런 이제 예측이 되면서 아주 어려운 그림자 쪽이 더 많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은데요. 이 사실은 한반도 주변에 트럼프 말고도 바로 우리 머리 위에는 김정은 말고도 그 위에 똑같은 스트롱맨인 장기 집권, 장기 독재적 하는 그런 어떤 독재자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다 강한 대통령들이 강한 많네. 대통령입니다. 혼자 결정을 하고 독재할 수 있는 대통령이고요. 종신집권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트럼프가 또 만나서 걸어가야 할 이 이제 그림이 어떤 것이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쳐질지 이거는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이 사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냉전의 유산인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인데 이 속에서 바로 후한말에 겪었던 아니면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겪었던 어떤 그레이트 게임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뭐니 해도 가장 최악의 구도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형성된 국제관계 주요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힘의 정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수인데요. 또 다른 상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미국이 등장하면서 선악의 논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선한 쪽 도와주고 악한 쪽 징계하고 이런 나름대로 선악의 구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국익이 최우선인 아주 냉혹한 국제 질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계엄 이런 사태로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한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든지 진보든지 여야 이런 게 저는 따로 없다고 보고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 질서를 외면한 채 당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가까운 과거에 보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했죠. 그 다음에 또 급기야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뺏기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이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도 아픈 역사죠. 그래서 나라는 국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보존될 수 있다.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만큼 유튜브에 전쟁과 안보, 북한 관련된 영상이 많이 노출되는 시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교수님도 그쪽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 분이고 또 교수님을 계시기 때문에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출연하시는 뭐 북한 탈북민들이나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세상이 됐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마치 정말 사실인 것처럼 얘기될 때가 있다라는 저는 좀 위험성이 느껴질 때가 있던데 혹시 교수님은 이제 그런 많은 영상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좀 어떤 게 있다고?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위해서 책도 읽지만은 유튜브도 이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보기는 하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거 보면은 우선은 탈북민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북한에서 그 주민들은요, 일반 평양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양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주변밖에 모릅니다. 근데 남한에 와가지고 마치 뭐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속된 말로 떠드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는 가관이 아닌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게 이제 어떤 뭐 밥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잘 새겨서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고위층 넘어왔죠. 정보적인 가치를 갖고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최근에 넘어왔던 쿠바 대사 뭐 이런 고위층이라든지 또 밝히지 않는 고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는 게 많겠죠, 실제로. 밝히지 않고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고위층들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도 북한 사회의 특성상 차단돼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보기관이 이런 데서는 다 정보를 다 모으죠. 정보 중에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북한 이탈자, 탈북민, 그 다음에 망명자, 기순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걸 다 퍼즐 맞추듯이 다 꿰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한쪽 부분을 보는 정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또 자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뭐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유튜버 분들이 제 눈에는 가끔 보이더라고요. 본인들은 이제 소신일지 모르고 또 어떤 그걸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뭐 조회수를 올리고 이제 이런 거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또 따라서 국민들이 뭐 잘못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오히려 안보관이 뭐 이제 왜곡되고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이 직접 겪으신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그분이 개인이니까 우리가 그게 마치 모든 것이 다 사실이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에 위험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정보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혹시 책도 출간하신 게 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공부하고 가신다면요. 21세기 초국가적 안보 위협,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세계와 영화, 뭐 이런 책들을 이제 교재 겸해서 또 새로운 안보 위협이 어떤 장상으로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파이 세계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고요. 자칫하면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책을 냈습니다. 교수님의 인사이트랑 스파이 세계에 관심 있는 밀리터리 덕후 분들 계시면 보신다면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년에 또 교수님과 좋은 콘텐츠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최성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